당신은 평생 타인의 기분을 살피는 섬세한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오셨습니다. 자녀의 무심한 말투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오랜 친구의 가벼운 행동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건 그들의 무례함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대라는 괴물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65세의 한 여성이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하루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큰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야겠다고, 며느리가 소화가 안 된다고 했던 저는 조금만 부쳐야겠다고, 손자가 좋아하는 식혜는 꼭 달게 만들어야겠다고. 칼질을 하는 손끝은 60평생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터라 능숙했지만 어느새 관절염이 스며들어 새벽 찬 공기 속에서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환한 얼굴을 상상하며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오전 11시쯤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자가 뛰어들어왔지만 할머니에게 인사하기도 전에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인사를 건넨 뒤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들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멀리서 왔으니 피곤할 거야. 조금 쉬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오후 2시 상을 차리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12가지 음식이 상 위에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몇 숟가락 뜨더니 회사 전화가 왔다며 일어섰고 며느리는 손자 옆에 앉아 먹으라고 재촉만 했습니다. 손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배고프지 않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 손이 아파도 참고 썰었던 무수한 재료들, 그 모든 시간과 마음이 마치 공중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떠난 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요? 그들이 뭘 잘못했나요? 사실 아무도 그녀에게 상처를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삶에 바빴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선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장면, 며느리가 음식 맛있다고 칭찬하는 순간, 손자가 할머니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가 그린 그 그림과 현실 사이의 간극, 바로 그것이 서운함의 정체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려 하지만 타인은 결코 당신의 거울이 아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의 대부분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타인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종종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대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젊은 시절 당신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밤을 새워 간호했고 친구를 위해 발품을 팔았으며 배우자를 위해 자신의 꿈을 유보했습니다.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느새 보상 심리가 자리 잡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는 내게도 조금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하나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움 속에 올가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 이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는 당신의 역할이자 속성으로 인식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 구체적인 무게를 타인은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일 뿐입니다. 한 노인이 평생 일기를 써왔습니다. 일기장은 30권이 넘었고 그 안에는 60년이 넘는 시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펼쳤습니다. 1984년 6월 12일 큰딸의 생일날 쓴 일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고 데코레이션을 하다가 설탕 장식이 계속 무너져서 4번이나 다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던 마음이 글자 사이로 묻어났습니다. 몇 주 뒤 그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넌지시 물었습니다. 내가 10살 때 생일 기억나니?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케이크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 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기억해온 그날, 손가락의 물집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날이 상대에게는 희미한 잔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하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과 타인이 기억하는 것 사이에 이토록 큰 간극이 있다니. 하지만 이 깨달음이 노인을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타인은 나의 헌신을 나만큼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냉정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이 인정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자신의 헌신이 또렷이 남아있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처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바라는 만큼 자주 전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당신의 기대와 다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적게 기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 말은 노년의 삶에 특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이 쌓아온 관계들, 당신이 쏟아부은 사랑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것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한 번의 전화가 왔을 때 당신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생일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친구가 우연히 옛날 이야기를 꺼낼 때 당신은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느 70대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내가 평생 상처받았던 이유는 타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그 깨달음 이후 그는 더 이상 명절날, 자녀들이 몇 시에 오는지, 얼마나 머무는지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또 다음을 기다리면 그뿐입니다. 그렇게 기대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무언의 압박을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서운함은 정당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상처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과 상처의 근원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그것이 타인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투사한 기대의 그림자는 아닌지, 당신이 마음속에 그려놓은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습관이기에 그것을 벗겨내는 작업은 고통스럽고 더딥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서운함의 실체는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과도한 기대임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의 주도권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더 이상 당신은 타인의 행동에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기대를 조절하고 스스로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주인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그리고 그 기대가 과연 합당한 것이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어느새 기대라는 올가미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올가미가 완전히 풀리는 날,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섭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다고 멀어지면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를 찌르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가 그의 저서 여록과 보유에서 소개한 이 우화는 1850년대에 쓰였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68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과 한 지붕 아래 살지는 않았지만 차로 10분 거리에 살면서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침이면 아들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잤느냐, 아침은 먹었느냐, 오늘 날씨가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저녁이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은 했느냐, 저녁은 뭘 먹었느냐, 손자들은 잘 있느냐고. 처음에는 아들들도 성실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답장은 점점 늦어졌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지만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좀 바쁜데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한 건가. 다음 날 그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아버님, 남편은 지금 샤워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럼 나중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전화가 끊기고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들이 걱정되어서 사랑해서 연락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을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는 큰아들 집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손에는 손자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한가득 들고 초인종을 누르자 큰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지.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고. 하지만 큰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고요. 다음번엔 미리 연락 주세요.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가까운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어느새 나는 아들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공간을 침범한 것일까요?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지만 그들의 무지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 문장은 서기 170년경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전쟁을 치르던 황제가 밤마다 텐트 안에서 혼자 쓴 일기의 한 구절입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막중한 책임과 끊임없는 배신,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그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위험한 올가미가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나눠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언제든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서로의 삶에 깊숙이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결국 타인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속도로 살아가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70대 여성이 딸과의 관계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어 매일 저녁 9시 30분쯤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했느냐, 저녁은 먹었느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딸은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지만 점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엄마 전화를 피하니?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근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져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제 리듬이 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너무 무거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며칠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딸에게 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전화한 것은 딸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딸이 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안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전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말 오후에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도 질문을 쏟아붓지 않고 그저 자신의 근황을 담담히 이야기하고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자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딸은 더 이상 전화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통화하는 게 좋아요.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고슴도치의 거리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어떤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도 괜찮고 어떤 관계는 조금 더 멀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거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40년을 함께한 그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 할 일을 하며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명절이면 함께 자녀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곁에 있었고 언제나 무언가를 함께 하려 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책을 읽으려 하면 남편은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통화를 하려 하면 남편은 누구냐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남편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불편한 거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인데 왜 혼자 있어야 하오? 내가 뭘 잘못했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개인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시간은 각자의 시간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글을 쓰고 아내는 거실에서 음악을 들으며 자수를 놓았습니다. 점심은 함께 먹되 오후에도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불안했고 아내는 남편이 섭섭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만났을 때 서로에게 할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각자의 시간에 읽은 책, 떠올린 생각, 새롭게 시도한 일들을 나누며 대화가 풍성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항상 붙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작은 습관도 짜증이 났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자 오히려 상대방의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나니 당신이 더 보고 싶더군요. 이것이 고슴도치의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찌르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도 않은 그 절묘한 지점. 그 거리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성숙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건강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평생 가족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온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리듬이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배우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음과 혼자 있음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의 거리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와 나를 동시에 지키는 품이 있는 거리두기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진화입니다. 집착에서 존중으로, 소유에서 자유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더 깊은 친밀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부터 당신의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너무 가까이 다가가 상대방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당신의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 한 걸음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아한 간격 속에서 당신과 상대방 모두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5시 72세의 한 남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제 저녁 둘째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는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생겼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남성은 밤새 그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정말 회사 일일까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문자 한 줄이 자신의 밤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는 것을, 자신의 평온이 얼마나 쉽게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타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요동쳐야 하는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851년에 출간한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이 문장은 프랑크푸르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평생을 혼자 살았던 노년의 철학자가 남긴 통찰입니다. 세상과 불화하며 명예도 인정도 거부하며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데 몰두했던 그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타인의 기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내면의 공간, 그것을 그는 마음의 성체라고 불렀습니다. 성체란 무엇입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견고하게 쌓은 요새입니다. 높은 성벽과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 어떤 침입도 허락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마음의 성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비난, 무시, 소외, 배신으로부터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견고한 중심입니다. 이 성체가 단단할수록 당신은 외부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6세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창들과 친하게 지내며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모임이었고 그녀는 그 모임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모임 날짜를 정할 때 그녀의 의견은 번번이 무시되었고 대화 중에 그녀가 말을 하면 다른 이들은 금세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은 모임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는데 그녀만 빠진 사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 몰래 따로 모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 왜 갑자기 자신을 배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그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설쳤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무작정 걷다가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철학 서적 코너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당신을 어지럽히게 하지 마라. 당신의 평온은 당신 안에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빌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읽었습니다. 서기 170년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밤마다 쓴 일기였습니다. 제국을 지키기 위해 변방을 떠돌며 배신과 음모에 둘러싸여 가족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자신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외부의 일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 마음의 평온은 오직 내 손 안에 있다. 그 책을 읽고 난 뒤 여성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배제한 이유를 찾으려 애쓰는 대신 그저 그들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체 채팅방을 확인하지 않았고 모임 날짜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미뤄뒀던 수채화를 배우러 다녔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새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자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평온한 표정이 그녀를 더 품이 있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뒤 동창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왜 안 보이냐고 모임에 나오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요즘 제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그 대답에는 원망도 없었고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성체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관조하는 능력. 타인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내 마음의 평온이 타인의 허락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확신. 이 성체를 구축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타인의 시선에 의존해온 습관을 깨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칠 때마다 성벽은 조금씩 높아지고 해자는 조금씩 깊어집니다. 75세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했다고. 칭찬을 들으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고 비난을 들으면 땅에 꺼질 것 같았다고. 하지만 70을 넘기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결국 그들의 관점일 뿐이고 그것이 나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확고한 중심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그 중심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반응과 관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상처받고 화를 내는 것이 반응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그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관조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의 상황은 어떤가? 저 말이 정말 나에 대한 진실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기분이나 편견을 반영한 것인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 당신의 해석, 당신의 태도는 온전히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사건들은 내 마음을 어지럽힐 힘이 없다. 그것들은 밖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혼란은 오직 내 내면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 단계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친구들에게 배제되고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잊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진정한 자유는 오직 고독 속에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들의 기대, 그들의 시선, 그들의 판단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졌다고 합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혼자 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혼자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그를 채웠고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자신을 초대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의 내면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성체를 구축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건강하게 관계 맺기 위한 준비입니다. 단단한 중심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타인에게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생깁니다.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저녁 새벽에 잠을 설쳤던 그 72세 남성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온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이 주말에 오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의 사정이 있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방문 여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평온한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성체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성체를 쌓기 시작하십시오. 타인의 말에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관조하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통제 가능한 당신의 태도에 집중하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성벽을 쌓다 보면 어느새 당신 안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체 안에서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 봄날 오후 71세의 한 여성이 작은 정원에서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지만 아직 피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그 나무 앞에 앉아 꽃이 피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필까, 내일은 필까, 모레는 필까. 하지만 꽃은 그녀의 기대와 상관없이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해온 일들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자녀들이 자신의 기대대로 살기를 바라고 친구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자신의 생각처럼 돌아가기를 강요했던 것. 마치 매화꽃을 억지로 피우려 애쓰는 것처럼 그녀는 타인을 바꾸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꽃은 강요로 피지 않듯이 사람도 강요로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그녀는 70평생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75년경 다뉴브 강변의 전쟁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듯 무지한 사람이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에 놀라는 것이 오히려 수치다. 이 문장은 그가 배신을 일삼는 부하들, 음모를 꾸미는 신하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동맹국들을 보며 느낀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본성과 한계에 따라 행동한다. 그것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사과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헛된 일이다. 68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3남매의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자녀 교육의 열성이었던 그는 늘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라고 했고 둘째 딸에게는 결혼을 서두르라고 했으며 막내 아들에게는 사업을 접고 안정적인 일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모두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같은 직장에 다녔고 둘째 딸은 결혼보다 커리어를 우선시했으며 막내 아들은 사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살아서 아는데 왜 내 충고를 무시하는가? 그는 자녀들과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녀들은 짜증을 냈고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나는 그저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그들은 나를 피하는가?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녀들을 사랑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자녀들을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연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물어오지 않는 한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이 회사 불만을 이야기할 때 입안에서 그러니까 이직하라고 했잖아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저 그래 힘들겠구나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도 30 중반이 넘었으니 서둘러야 한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저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길어졌고 주말에 집에 들르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스스로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강요하지 않자 오히려 자녀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의견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할 때 이전처럼 반발하지 않고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큰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는 항상 정답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심을 버리자 역설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자녀들을 바꾸려 하지 않자 오히려 자녀들이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것이 노년의 무심함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초연함.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집착을 내려놓은 자유로움. 이 무심함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무관심은 상대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지만 무심함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냉정하지만 무심함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갈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신뢰. 74세의 한 여성은 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녀는 20살이 되어 대학에 진학해야 했지만 음악을 하고 싶다며 예술대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음악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듣지 않았고 결국 예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밤마다 손녀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졸업 후 작은 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틈틈이 공연을 다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요. 물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설레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 감사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은 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손녀가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그 실패를 자신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도 성공도 모두 손녀의 몫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손녀를 믿고 지켜보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손녀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손녀는 더 자주 할머니를 찾아왔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이해하면 더 이상 화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통찰은 노년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것은 그들이 나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이유와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화내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81세의 한 노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0대까지는 세상을 바꾸려 했다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분노했고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잡으려 했다고. 하지만 70을 넘기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을 보아도 분노하지 않는다고. 다만 담담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권위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권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존재감. 젊은 시절의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고 힘에서 나오고 성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노년의 권위는 비움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고 더 이상 과시할 것이 없으며 더 이상 통제하려 하지 않는 그 초연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으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는데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위로를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있는 것만으로 힘이 돼요. 이것이 바로 비움의 권위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손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있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욕심,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심, 인정받으려는 욕심. 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평온, 깊은 존중, 따뜻한 연결. 매화나무가 억지로 꽃을 피우지 않듯이 당신도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자녀가 당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충고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권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힘,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영향력, 그것이 바로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경지입니다. 아침 6시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밖은 아직 어둡지만 하늘 끝자락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좋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오롯이 나만의 시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 따스함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이 온기가 누군가가 건네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1985년 봄 35의 나이에 처음 이 집에 입주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 집이 너무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거실 소파는 가족이 모여 앉을 자리, 식탁은 저녁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을 곳, 작은 방은 언젠가 손주들이 뛰어놀 공간. 모든 것을 우리라는 단어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혼자 앉아 있는 이 거실이 처음으로 완전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이 공간은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제네권 3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 별장으로, 해변으로, 산으로 도피처를 찾아 떠나려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장 천박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든 자기 자신 속으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가 전쟁터에서 정무에 시달리면서도 찾아낸 진리입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성체라는 깨달음. 저는 70년을 살아 이제야 이 문장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단골 서점에 들렀습니다. 1992년부터 다녔으니 벌써 33년째입니다. 주인 아저씨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았지요. 철학 코너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제세권 34절의 한 구절에 눈이 멎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이중의 행운이다. 첫째로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둘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들. 그들 모두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경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후 2시 거실 한쪽에 마련한 작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는 지난 40년간 모아온 책들이 빼곡합니다. 세네카, 에픽테토스, 몽테뉴, 파스칼.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의 편지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세네카가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중 제두권 7편의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악덕으로 돌아가기 쉽다. 한 사람의 동행자만으로도 해를 입는다. 당신 자신에게로 물러나라. 특히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 이 편지는 기원 후 64년경 로마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혼자 식사를 준비합니다. 시금치 된장국, 두부조림 김치. 간소하지만 정갈합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쓸쓸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밀려왔지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억지로 밥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숟가락을 들고 첫 술을 뜨는 이 순간 나는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봅니다. 맞은편 아파트에서 한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아이.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것입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고 서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관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나는 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비교도 부러움도 서운함도 없습니다. 단지 각자의 풍경일 뿐입니다. 밤 9시 침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봅니다. 소파 위에 놓인 책, 탁자 위에 찻잔, 창가의 화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질러 놓은 것도 내가 치워야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돈된 공간이 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 제2장에서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탁월한 사람의 운명이다. 때로는 슬픈 일이지만 그들이 그 대가로 얻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조화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는 위로가 아니라 냉소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난달 15일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1972년에 입학했으니 53년 전 인연입니다.
20명이 모였고 모두 70대 초반.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대부분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의사라서 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더라. 사위가 대기업 임원이야. 누군가는 제주도에 있는 별장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외여행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만 마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이야기도 끼워 넣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연민도 아닙니다. 단지 관찰입니다. 헤어지면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요. 책 읽고 산책하고. 친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편안해요. 친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제6권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자주 들여다보라. 왜냐하면 그곳에 선의 샘이 있고 당신이 계속 파내기만 한다면 그 샘은 영원히 솟아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그 샘을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10월의 공기는 서늘하고 맑았습니다. 은행나무 아래를 걸으며 떨어지는 낙엽을 밟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 이 순간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공원에서 돌아와 오전 10시 서재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1968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57년째입니다. 낡은 공책들이 서랍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끔 옛날 일기를 꺼내 읽어봅니다. 20대의 일기에는 오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친구가 내 말을 무시한 것 같아 속상하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30대, 40대에는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는다.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불평들. 50대에는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 친구들이 나를 소외시킨다는 서운함들. 그러나 60대 후반부터는 문장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마신 차가 특별히 맛있었다. 창밖 새소리가 아름다웠다. 책에서 발견한 문장 하나가 마음에 와닿았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선명해진 것입니다.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황제들이 개선식을 치를 때 뒤에서 노예가 속삭였다는 그 말. 나는 이제 그 노예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느라, 누군가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날들을 온전히 나를 위해 나와 함께 보내겠습니다. 오후 3시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돌봅니다. 다육이, 허브, 작은 꽃들. 물을 주고 시들은 잎을 따내면서 생각합니다. 식물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자랄 뿐입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그늘에 적응하고 물이 적으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 화분의 식물이 더 크게 자라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 제3장에서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다. 즉,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다. 저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관계의 고통,
기대의 고통,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고통.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녁 7시 또다시 혼자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음미합니다. 예전에는 식사가 의무였습니다. 빨리 먹고 설거지하고 다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식사 자체가 명상입니다. 쌀 한 톨, 김치 한 조각에도 계절과 사람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감사함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순간을 온전히 의식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밤 8시 소파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1741년에 작곡된 이 곡은 불면증에 시달리던 카이저링 백작을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하프시코드 연주자 글렌 굴드의 1981년 녹음을 틀어놓고 눈을 감습니다. 느린 아리아로 시작해 30개의 변주를 거쳐 다시 아리아로 돌아오는 구조. 마치 인생 같습니다. 복잡하게 변주되었다가 결국 처음의 단순함으로 회귀합니다. 나는 지금 그 회귀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정적이 찾아옵니다. 이 정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듭니다. 세네카는 행복한 삶에 관하여 제20장에서 적었습니다. 현자는 자기 자신에게 충분하다. 이것은 그가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친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저는 현자는 아니지만 이 경지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면 담담하게 보냅니다. 머물러 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제12권 3절에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모두가 당신을 잊게 될 것이다. 이 무상함 앞에서 관계의 갈등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지 이대로 영원한 잠에 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성체 안에서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여서 비로소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온 제48장 9절을 떠올립니다. 교양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교양을 쌓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며 완전히 교양을 갖춘 사람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3번째 단계에 가까워졌습니다. 타인도 나 자신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고요 속에서 잠이 듭니다. 내일 다시 깨어나면 또 하루의 고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관계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성체에 머무는 시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70년을 살아온 제가 마침내 손에 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환희는 요란한 관계 속이 아니라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